그러면 이제부터 이 정주영 회장이 이러한 뭐 기술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이 기술 경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의 거의 핵심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주영 회장님은 스스로 기술자였습니다. 스스로 기술자였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기술 투자에 아주 적극적이었다. 기술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기술 투자에 아주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현대의 기업들은 처음부터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처음부터 자동차 공장을 설립을 할 때 이거는 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를 자체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모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아주 앞서시던 자동차 기술이 앞서시던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자동차는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원가 때문에 결코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고 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자동차를 뭐 5만 대 이하를 생산해 가지고서는 그러한 개발비라든지 그러한 자동차 공장 설비 투자에 되는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의 내수 시장이 연간 몇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현대가 자체 자동차를 개발해 가지고서 5만 대 공장을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수지가 안 맞는다. 따라서 미국 또는 일본에서부터 자동차를 수입해서 조립해서 KD로 수입해서 조립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외국의 회사에게 종속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면 우리가 고유 모델, 우리 스스로 자체 자동차를 개발하겠다. 개발하려고 그러면 얼마를 생산해야 됩니까? 최소한 자동차의 경제 규모는 25만 대 내지 30만 대가 돼야지만이 이게 경제 규모가 된다. 그럼 국내에서 5만 대밖에 안 팔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에 나가서 팔아야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동차 처음부터 수출을 전제로 해서 우리 고유 모델 포니를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해외에 나가서 다른 해외의 선진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20만 톤, 30만 톤짜리 선박을 건조한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만 톤, 30만 톤짜리 선박을 사가지고서 해운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부 이 배는 누구에다 팔아야 됩니까? 해외에다 팔아야 됩니다. 수출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해외 기업과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현대는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자립을 추구했죠. 합작기업. 합작기업은 항상 기술의 종속이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GM대우라는 회사가 있죠. GM대우라는 회사는 그전에 대우자동차였고 대우자동차의 전신은 대우와 GM이 각각 50% 합작을 한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GM이 대우에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대가 자체 기술로 포니를 개발할 때 대우는 자체 기술로 자동차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부족했죠. 전부 GM에서 도입한 모델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 GM이 대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대우가 도산하는 막 그러한 그죠? 그래서 GM이 그 대우를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종속이 되면 이것은 세계 어느 기업도 기술적으로 종속이 되면 그 기업이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정주영 회장은 일찍부터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술 종속이 우려되는 그러한 합작 기업은 포기하고 항상 자체 개발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를 개발한 것이 그렇고 현대중공업을 설립하면서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현대에서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술 추구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술자들은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공과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술자들의 특성은 자꾸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지 않고서는 어떤 새로운 결과를,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가 없죠. 근데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혹시 실패하면 어떠나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서 개발 시도를 했는데 실패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두려워서 가감 시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 현대에서는 우리 특히 정주영 회장께서는 실패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하는 그러한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기술자들이 기술적인 다양한 시도를 허용하는 그러한 문화가 현대의 여러 기업들에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로운 실험을 해가지고서 실패를 해도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성공하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새로운 시도의 끝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그러한 기술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는 스스로 이봐 해봤어? 누가 회장님 그거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상당히 무모하다라고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야 너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막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일단 한번 시도해보는 막 그러한 과감한 시도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오늘날 현대그룹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주영 회장께서는 기능인력, 기술자를 대단히 중용을 합니다. 기능인력과 기술자를 굉장히 중시하고 막 그런 의미에서 직업훈련소와 기능인력을 훈련. 여러분들이 가끔 신문지상에 봅니다만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현대 소속의 기능공들이 많은 수상을 하게 되죠. 또 현대는 이 기능인들이 승진할 수 있는 독특한 승진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자 정주영. 우리가 아까 제가 정주영 회장의 기술 경영에 대해서 5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의 아주 핵심은 이 5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요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 스스로 본인이 이 기술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기계에 대한 경험, 또 기계에 대한 애착, 이러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도 서비스, 아까 아트 서비스 스테이션리스트 그죠? 아도 서비스실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말이죠. 거기에 사장이 어디 있고 직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장 직공할 것 없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그 고장난 자동차를 붙들고 실험을 하면서 자동차를 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의 아주 문외한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스스로 기계 부속품을 이해하고 기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계에 대해서 기계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기계에 대한 경험과 애착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설업의 기계화 또 자동차를 거쳐 조선으로 도약한 정주영 회장 스스로가 이 자기 전개, 자기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업가고 자본가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서 모든 사업을 지었느냐? 그게 아니고 정중현 회장은 항상 현장에서 기술자들과 같이 그 많은 시간을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것은 말이죠. 정중현 회장이 아까 소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죠. 어떻게 영어를 알았느냐? 여러분들 자동차 부속품 이름이 전부 영어로 돼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트랜스미션 우리말로는 뭡니까 그게?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 그죠? 예, 트랜스미션. 그죠? 예. 뭐 범퍼. 그죠? 예,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속품을 만지면서 여기서 영어까지 습득을 했다. 스스로 자본가가 아닌 돈 많은 노동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고,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자를 생산하는 자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 어떤 의미에서 인더스트리얼리스트, 캐피탈리스트, 자본가가 아니고 인더스트리얼리스트, 산업가. 이것도 달리 생각하면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생각하면 기술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 정중현 회장은 이렇게 스스로를 물건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막 기술가보다 친숙해지고 기술에 대한 애착을 남보다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중현 회장의 현장주의를 볼 수 있는 사진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항상 현장에 가가지고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이 현대중공업에서 첫 선박 어틀랜틱 배런 제1호선입니다. 제2호선 어틀랜틱 배런스인데 1호선 어틀랜틱 배런을 조립을 해서 말이죠. 드디어 이제 물 위에 띄워야 되겠죠. 그러면 도크에다가 도크가 이 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배를 점차 이렇게 이 블록을 쌓아가면서 다 지어가지고 이제 배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어떻게 도크에다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배를 띄우죠. 배를 띄워가지고서 이 배를 도크에서 빼냅니다. 빼내가지고서 암벽에 계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도크가 대단히 좁아요. 그래서 이 도크에서 이 배를 운전해 가려 그러면 상당한 운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운전 기술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이 배를 띄워가지고 말이죠. 여기서 외국의 유명한 이 선장한테다가 이 배를 좀 몰고 나가라니까 이 사람 자신이 없어가지고서 배가 혹시 기우뚱 하다가 이 도크의 옆에 부딪히면 배가 깨지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때 이 배를 선장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요거는 또 우리나라 항만법인가 위반된대요. 그죠? 그래서 선장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안 하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이 배를 빼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중현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배가 아니다. 이 항만법에 적용을 되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모든 기기가 갖추어지고 배가 돼야 되는데 이건 배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구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장 면허를 안 가져도 된다. 그렇게 가지고 이 배를 빼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를 빼내면서 말이죠. 그 당시에 크레인이 있었으면 크레인이 이걸 잡아가면서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대는 공장을 건설해 가면서 선박을 건조해가는 다시 말해서 공장이 완전히 건설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 배를 건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배의 중심을 잡기가 대단히 어려웠죠. 그죠? 이때 정중현 회장은 양쪽에서 이 중장비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서 양쪽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배를 빼내 갑니다. 이걸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했다고 이게 아마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했다고 그렇게 일화에 나와 있습니다. 첫 배를 진수하면서부터 현장에서부터 직접 지휘를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물막이 공법 서산 요즘 서산 농장 있죠? 이 서산 농장에 이 방조제 굉장히 물살이 세 가지고서 여기에 뚝을 막아 가지고서 그죠? 이 바다를 막아 가지고서 이제 이 간척을 해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세 가지고서 이
암석, 돌 같은 걸 여기 갖다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물살이 너무 빨라가지고 돌을 갖다 보면 그대로 다 썰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때 정혜정께서 낸 아이디어가 뭡니까? 울산에 이 고철로 썰려고 사다가 놓은 폐유조선을 끌고 올라가지고서 여기에 이렇게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조물이 막으니까 못 떠내려가죠. 그걸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이제 이 흙을 암석을 갖다 부었죠. 이 공법을 물막이 공법, 일명 정주영 공법이라고 그렇게 아마 공과대학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분은 이런 의미에서 기술자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라고도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풍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다른 나라 이 공학 교과서에 정주행 공법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물막이 공법, 정주행 공법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주영 회장 자신을 한 분의 기술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물막이 공사 총 연장 1,200m의 방조제를 건설하는 공사였는데 총 연장 6,400m의 공사 중에서 270m가 남았는데 이게 물에 계속 이 조류가 워낙 빨라가지고서 떠내려가니까 고철로 썰려고 울산에 정박 중이던 23만 톤급 폐유선을 투입해서 이러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게 정주행 공법이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정주영 회장의 기술 경영에 대한 생각. 두 번째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 이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출 산업화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 노출되면서 기술의 중요성 또 이 경쟁력을 인식을 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바로 글로벌 컴피티션, 국제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현재의 기술 상태로서 도저히 국제 경쟁에서 기술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초기에서부터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1985년 1월 사장단 회에서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의 경쟁 상대는 세계적인 기업들이며 현대의 무대는 세계 시장이다. 세계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연구개발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현대중공업 내에 선박해양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박해양연구소를 설립할 당시에 정주영께서 어떠한 지시를 했느냐.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부지 내에서 가장 쾌적한 곳에다가 이 연구소 건물을 짓도록 하여라. 그래서 위치를 어디로 선정을 하는 거 하니까 해외 손님들 오면 모시는 영빈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영빈관 동쪽의 해변 아주 경치가 우수합니다. 경치가 좋고 조용한 곳에다가 이 선박해양연구소를 갖다가 짓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돈에 관한 두 번째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돈에 개의치 말고 최상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라. 그래서 예산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얼마 올라왔을 때 금액을 삭제 꺼버립니다. 이 금액 무시하고 최상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서 최선의 연구를 해서 기술을 향상하도록 하리라 하는 의미에서 그 돈을 백지 상태로 위임을 합니다. 이 연구소를 만드는 경영자들에게 돈은 얼마든지 개의치 말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수한 그러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서 그러한 연구소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선박해양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중공업의 선박해양연구소의 기술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최대 연구소가 탄생하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강조를 평소에 했죠. 냉혹한 경쟁과 기술 보호주의라는 환경 속에서 현대가 살아남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막 그런 의미에서 일찍부터 연구소들을 쭉 설립을 했죠. 1969년도 현대자동차의 자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현대자동차의 제품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기술의 현대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1983년, 1984년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용접기술연구소, 선박해양연구소를 현대중공업 내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조선산업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이러한 조선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연구소를 설립을 했죠. 현대 기술의 총안은 1985년 마북리에 현대 종합연구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오늘날 현대의 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마북리, 지금도 이 마북리 종합연구소가 있습니다. 자체 설계 능력 및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이 마북리에서는 기초연구 활성화를 통해서 연구개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초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엔진에 대한 각종 기초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기초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마북리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 그런 연구들은 생산 공장에 위치한 연구에서 제품 개발에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으면 마북리에서는 엔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초 연구를 주로 하고, 모비스도 지금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는, 자동차를 설계하고 자동차를 개발하는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는 바로 이러한 마북리에서 하고 있죠. 1984년 이전에, 다시 말해서 마북리 시대 이전에 현대의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부설 연구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 85년도에 바로 마북리의 종합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현대가 다양한 기업의 연구 기능을 통합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주의 기술 경영 첫 번째 스스로 기술자였다. 두 번째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기술 투자에 아주 적극적이었다. 연구소를 지으면서 백지 위임장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세 번째는 기술의 자립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종속, 기술이 다른 회사에, 특히 외국 회사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했죠. 자, 현대자동차. 현대는 독자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춘 완성차 생산을 애초부터 계획하고, 포드와 처음에는 합작을 모색을 합니다. 그런데 포드가 어떠한 요구를 하느냐. 포드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자동차 생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포드의 앞선 기술을 이용해서 또 포드의 앞선 여러 자동차 시장 유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된 제품을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드는 아주 엉뚱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합작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들이 손해보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못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한국 자동차 시장에다가 자기들이 자동차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술로 한국에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조립된 자동차는 한국 내에서만 팔 수 있고 외국에 수출을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포드가 자기 자동차를 한국에 팔아먹겠다는 뜻이지 한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자동차를 생산해서 자기들과 경쟁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수출하는 것은 이건 금지한다는 얘기죠. 많은 경우에 외국 기업들이 후진국의 기업에 기술을 주면서 바로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의 경쟁을 미리부터 막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 사업 규모를 축소하자. 현대는 앞으로 세계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 나아가서는 디젤 엔진까지 개발해가지고서 우리가 만든 자동차에 우리가 만든 엔진을 얹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드는 생각을 달리 했죠. 포드는 니네들이 디젤 엔진 필요하면 우리가 만든 거 갖다 써라. 그래서 니네들은
가솔린 엔진, 소규모 가솔린 엔진만 생산해서 그것만 쓰지. 그래서 엔진 공장을 크게 짓고 싶었는데 엔진 공장에 대한 이 투자도 아주 축소해서 하라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정중 회장은 이 포드하고 합작을 해서는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쉬울지 모르겠으나 돈 벌기는 쉬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종속당하고 시장적으로 종속을 당해서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과감히 고유 모델 독자 개발을 추진을 합니다. 고유 모델을 독자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후진국이 앞서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서 고유 모델 독자 개발을 했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다가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그로 인한 굉장한 위험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정중 회장은 기술적으로 시장적으로 선진국 기업에 종속받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1976년 1월 이러한 생각에서 고유 모델 포니를 탄생시킵니다. 이 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 기술도 없었고 생산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인 회사 이탈 디자인사의 주지아로에게 돈을 주고 하청을 하죠. 100만 불을 지불하고 디자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청을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디자인 설계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구에 있습니까? 잘못돼도 우리에게 있고 잘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스타일링은 주지아로가 하고 엔지니어링은 만토반이라는 회사에서 했고요. 엔진, 엑셀, 트랜스미션 등의 영국의 조지 텀블이 설계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설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설계들을 사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술자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배우게 했습니다. 처음에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이 포니의 컨셉카입니다. 대단히 재미있죠, 그죠? 아주 각이 져 있는 이 대단히 재미있는 이러한 설계를 가지고서 폰이 처음에 생산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유 모델로서 생산된 자동차가 이거는 우리나라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대한민국 자동차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설계를 했다, 일본에서 설계를 했다 가지고 들어온 차는 그건 대한민국 자동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설계 개발 자체가 외국 회사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한다거나 많은 제한이 가해지죠. 그렇지만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기술의 자립을 굉장히 추구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말이죠. 조선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본, 필요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해운회사 펜 마리타임과 접촉을 해서 50대 50으로 합작 회사를 이 펜 마리타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펜 마리타임이 자본도 50%를 갖다가 투자를 하고 또 펜 마리타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박 건조 기술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손쉽게 조선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됐겠죠. 그렇지만은 이 펜 마리타임에서 항상 외국 기업이 앞서 나가 있는 선진국 기업이 후진국 기업이 이러한 뭔가 한다는 것은 뒤에 뭔가 숨어 있죠. 보니까 조선소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본 낸 거 많은 장비 사온다고 그래서 많은 장비 값하고 많은 띄먹고 이런 것들이 일부 일어나고 예상돼 가지고서 가감하게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협력을 물색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는 사실은 일본 미쓰비시하고 합작을 하려고 많은 교섭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970년대 당시에 그 당시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오늘날 중국을 뭐라 부릅니까? 중국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죠. 중공이라고 부를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중국은 개방하기 이전에 이 철저하게 공산주의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중국이 국가를 점점 개방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와 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뭘 주장하느냐? 많은 자본주의 기업들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보고 중국과 거래하고 싶어 하죠. 중국은 그 당시 중공은 이러한 이점을 활용을 해서 그 당시에 반공국가로 남아있던 타이완, 대만, 한국, 대표적인 반공국가입니다. 공산주의를 갖다가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갖다가 배척을 하고 이런 국가죠. 반공국가의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기업들과는 중공이 거래 안 하겠다.
그 일본의 만약에 미쓰비시가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한국이 망공국이기 때문에 미쓰비시는 중국에다가 기술이나 제품을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미쓰비시가 중국하고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한국하고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주사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중국의 수상이던 주얼레가 바로 그러한 선언을 하죠. 첫 번째가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방공국가의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과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의 이러한 기술 협력을 하는 것을 갖다가 주춤주춤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도 굉장히 좀 푸시를 합니다. 우리한테 이 조선 기술을 좀 다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조선 기술자들이 한국에 내한을 해서 한국의 그러면 조선 산업 현황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자. 진단을 해보고 하고 나서 낸 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국은 현재 조선 기술의 상황에서 20만 톤 이상 되는 이러한 선박들은 건조가 불가능하다. 굳이 조선을 하고 싶다면 5만 톤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0만 톤까지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정주영 회장은 처음부터 20만 톤, 30만짜리 선박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제안에 묶이면 안 되죠. 그래서 가감히 이 합작을 포기하고 필요한 자본은 차관으로, 필요한 기술은 해외 기술 도입으로 독자적으로 조선소를 설립을 해서 오늘날 현대중공업의 이 기술 자립의 바탕이 되게 된 셈이죠. 현대중공업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이런 지금 땅이 이렇게 지금 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정주영 회장은 경영 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의와 기술 자립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로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세계 속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를 지향했습니다. 자동차의 독자적 엔진 개발로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룩하였으며 중화학공업 전반에 걸친 기술의 선진화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은 현대뿐만 아니라 한국을 세계 속의 경제 중심 기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술 자립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현대의 엔진 개발입니다. 이 그림은 현대에서 최초로 독자 개발한 알파 엔진입니다. 현대가 최초로 독자 개발한 것이죠. 알파 1992년 1년부터 이제 이 알파 엔진을 현대 여러 자동차에다가 얹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 이전에 나온 포니, 스텔라, 엑셀 등에는 어떤 엔진을 얹었느냐? 당시 기술 제휴선이었던 미쓰비시의 세턴, 미쓰비시의 오렌 엔진. 이 설계를 들여다가 우리가 생산만 해서 설계를 들여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엔진 한 대 생산할 때마다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로열티를 지불해 가면서 이 자동차 엔진을 생산했습니다. 이때 이 정주영 회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83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지시로 신엔진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따라서 수석 부사장 직속의 엔진 개발실이 생겼고 1984년 기술 개발실로 확대되면서 경기도 용인 마북리, 아까 제가 마북리 연구소가 1985년도부터 출범한다고 그랬죠. 마북리 연구소에서 행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현대의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이 성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대 연구개발 조직인 마북리 연구소 시작입니다. 마북리 연구소에서 개발을 진행한 첫 독자 기술 엔진은 멀티밸브를 얹은 전자제어 연료 분사 방식의 1.5X급이었습니다. 대중적인 수요와 이게 1.5리터이죠, 그죠? 수요와 성능 요즘 같으면 1,500cc입니다, 그죠? 성능을 고려해서 자연 흡기 방식과 터보 차저 과급 방식의 두 가지를 설계했고, 1991년 몇 년 만에 성공한 겁니까? 8년 만에 성공을 해서 개발에 성공해 알파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후 현대는 알파 엔진을 응용한 다양한 변형 엔진, 알파, 베타, 람다, 세타 등등 많은 엔진을 개발을 합니다.
자, 이 알파 엔진 개발과 더불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알파는 현대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알파를 시작으로 현대는 기술 자립을 본격적으로 시도했고, 이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현대의 엔진 개발, 또 현대의 자동차 개발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80년대 중반까지 현대의 기술을 공급하던 미쓰비시는 현대가 이 알파 엔진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설계도를 제공했던 세턴 엔진, 오리온 엔진에 대해서 로열티를 반으로 깎아주겠다. 반으로 깎아주는 대신에 마북리에서 연구하는 엔진 연구하지 마라. 요걸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엔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성공할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로열티를 반으로 깎아주겠다는데 여기에 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수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게는 바로 미쓰비시는 뭡니까? 미쓰비시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깎아주면 자기들 이익은 줄어들겠지만은 잠재적인 경쟁자를 키우지 않겠다는 그러한 보관이죠, 그죠? 당시 현대 입장에서는 로열티 50% 인하가 대단히 달콤한 조건이었지만 독자 엔진 개발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자. 이것이 기술 종속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알파고 알파에서 그 많은 독자 엔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미쓰비시라는 회사와 현대라는 회사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쓰비시는 국제 자동차 시장에서 크게 이름이 없는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는 아까 세계에서 5등이라고 그랬죠. GM, 토요타, 포드, 폭스바겐, 독일의 폭스바겐, 그 다음에 현대기아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만약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미쓰비시에게 이렇게 로열티를 반 깎아 만든 대신에 이 엔진 자체 설계를 포기했다 할 것 같으면 오늘날 같은 그러한 성과는 없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자립을 추구한 현대의 정신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타 엔진까지 왔습니다. 이 세타 엔진은 현대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타 엔진의 지금 블록인데요. 재미있게도 로열티를 받고 타임러 크라이슬러하고 미쓰비시에 과거에 우리가 엔진 기술을 받았던 미쓰비시에 거꾸로 이 엔진 기술을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죠? 현대가 이만큼 기술 자립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주영 회장의 그 다음에 기술 경영에 대한 네 번째,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을 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 기업 문화가 현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감한 기술 실험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기술 자립에 기여를 했고 현대중공업의 다양한 기술 실험은 나중에 선박을 육상건조할 수 있다는 아주 정말 천하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죠. 자, 정주영 회장께서 이 부득이한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했다. 회사가 아무리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잘 해보려 그러다가 생긴 시행착오였다는 판단이 있으면 그 기술자들을 전혀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했다. 그래서 전혀 문책을 하지 않다는 거죠. 때문에 현장 책임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현대중공업사에 나오는 글을 제가 옮긴 겁니다. 자, 기술 시행착오에 대한 관대함은 바로 엔지니어들의 다양한 실험 정신 또 모험 정신을 배양을 했고 이것이 오늘날 기술 발전의 모태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실패할 수 있는 자유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3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포스트잇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포스트잇 있죠? 거기에 있는 그 회사의 월리엄 맥나이트라고 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이 월리엄 맥나이트는 말이죠. 1907년에 일반 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사수로 입사를 해가지고서 1929년에 미국의 경우에 대단히 이건 입지전적인 상입니다. 일반 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서 이 회장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이
관리자, 경영자 이 체계는 따로 있습니다. 1929년 3M의 사장에 임명이 됐고요. 1949년에는 최고 경영자 최초의 회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맥나이트가 사장으로 있을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 회사를 운영을 했느냐? 종업원의 자발성과 창조적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서 이 종업원들이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경영의 장을 만들었다. 윌리엄 맥나이트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실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종업원이 저지르는 실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영진이 권한을 내세요. 종업원에게 일하는 방식을 조목조목 지시하는 실수보다는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업원들에게 창의성을 가지고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버려 둬야지 일일이 지시해가지고서는 종업원의 창의성이 성장하지 않는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영진이 심하게 비판하는 것은 종업원의 자발성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서는 자발적으로 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다는 것이 미국의 이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문헌은 윤석철 교수님께서 쓴 공학과 기술의 경영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 free to fail의 존재이다. 창조적인 일은 사실상 불확실과 싸우는 일이다. 밖에서 얻어들인 정보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이다. 인간의 상상력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속에서 일하려면 한 번 성공을 위해 10번, 100번의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란 사리사욕을 위한 고의가 아닌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이나 손실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회사에서 흡수한다는 뜻이다. 최고경영청이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 정보를 계속 수집해다 주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서 진다는 자세로 강력하게 전해줄 때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높아지는 것이다. 바로 현대의 정중현 회장이 이런 정신으로 기술 개발을 장려했기 때문에 현대는 다양한 기술 시도, 다양한 창의성이 시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정중현 회장께서 평소에 한 이야기, 이봐, 해봤어? 이게 무언가 도전하고 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중현 회장의 그 기술 경영의 특징 5번째가 되겠습니다. 정중현 회장께서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라고 기능 인력을 대단히 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2년 조선소 건설 직후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자와 기능공을 영국과 일본 등에 보내서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훈련소를 개설을 해서 자체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와서 2008년 1월 현재 이 현대중공업의 기술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은 11만 9,387명이 됩니다. 11만 9,387명의 기능공, 기술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이게 직업훈련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다양한 그러한 기술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 또는 기술을 익힌 이 사람들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협력회사라든지 아니면 타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작년 모양인데 우리나라 국제 기능 올림픽에 현대에서 최다 메달리스트 올해 3명의 수상자와 3명의 심사위원을 배출한 현대중공업. 지금까지 금메달 42개 등 총 80개의 메달을 따내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이어갑니다. 이 현대중공업에서 한 광고중을 하나를 제가 따왔습니다. 처럼 기술을 강조하고 기술자를 우대하고 기술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최다 메달리스트를 보유하는 이러한
개가를 올릴 수 있던 것이죠. 제가 신문에서 몇 가지 좀 기사를 좀 따봤어요. 현대중공업은 기능장 사관학교다. 기술 현대 명성 있는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47회 기능장 국가기술 자격 검정시험에서 15명의 합격자를 배출, 업계 최다 기능장 보유 기록을 671명으로 늘렸다고 28일 밝혔다. 그렇죠? 현대중공업이 이러한 기능장을 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느냐?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내 기능대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자기개발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며 세계 1위의 저력이 직원들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기능인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 80명을 배출한 것을 비롯해서 산업명장 19명, 품질명장 13명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인을 배출하며 기술 현대의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 정주영 회장 계실 때부터 이런 기능에 대한 우대, 기술자에 대한 우대가 지금까지 그러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대중공업 기능올림픽에서 국내 최고 성적, 이거 아까 우리가 그 강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